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남도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유튜브에 안정기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도 사실은 뭐 대단히 새로운 매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뭐 짧게는 한 10년 전, 길게는 2007년 이후 과거와 현재가 많이 달라졌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 느꼈던 거는요. 네네네. 지난 10년간 굉장히 플랫폼이 다변화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정말 뭐 아프리카 TV, 뭐 유튜브, 그리고 뭐 기타 뭐 몇 개의 플랫폼들이 있었다고 하면요.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플랫폼이 굉장히 다변화된 시장이라고 예를 들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들이 있죠?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네. 기존에는 사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동영상 부분만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웹소설이라든지 그러네요. 웹툰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영역들은 한국을 넘어서 사실 글로벌로서 음. 이제 진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지난 10년간 큰 사실 도약이 있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 외에 사실은 새로운 기술들을 지금 접목해서 새로운 이코노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 예. 맞습니다. AI를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좀 새로운 크리에이터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2023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옛날만 해도 이제 유튜브 같은 또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은 그냥 2030 세대, 1020 젊은 친구들만 보는 거였는데 유튜브는 이제 뭐 연령을 가리지 않죠? 어떻습니까? 사실 유튜브는 대한민국에서 전 연령이 보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외부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들로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인구가 사실 거의 4,500만 명이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주 갓난애기 아니면은 뭐 아주 정말 고령자 아니면 아주 고령자분들 아니면 사실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고 있고 가장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긴 연령층이 바로 60세 이상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유튜브는 지금 뭐 꼭 MZ 세대를 떠나서 뭐 알파 세대를 떠나서 지금 전 연령이 많이 보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그것도 연령이 많이 확대됐죠. 크리에이터에 있어서도 굉장히 최근에 시니어 컨텐츠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이걸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놀랍게도 수아진 TV라는 수아진 1987년도쯤에 데뷔하셨던 정말 이러한 뭐 50대 6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채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수익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 이거 참 유튜브란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의 폭발적인 속도로 국민 플랫폼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령대도 굉장히 뭐 전 국민 정도로 해줬고요. 아까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 옛날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1.0에서는 광고 수익이 중요했고 2.0에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뭐 구독이라든지 판매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 2023년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NFT가 주된 수익원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게요. 책을 읽으면서 저만 해도 NFT는 뭐 디지털로 아날로그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한정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그게 크리에이터하고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NFT 기술은 굉장히 좀 범용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NF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NFT의 전체적인 거래량만 보더라도 거의 연간 한 5조가 넘어가거든요. 5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사실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사실은 어떠한 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들, 크리에이터들, 아티스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바탕으로 2차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예시긴 한데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NFT를 뮤직 사업에 접목했었던 한 개인이 있습니다. 네, 이분을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재밌어요. 사실 이분은 아주 무명의 아티스트셨어요. 아주 무명의 아티스트셔가지고 어떠한 뭐 음원을 유통하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처를 전혀 찾지를 못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말 대안으로 찾았던 게 NFT를 통해서 내가 직접 앨범을 판매해서 발매해보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셨고요.
처음에 이분이 이제 그 NFT로 본인의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셨는데 8명이 모였어요. 1000명도 아니고 8명이 모였어요. 이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8명이 나한테 호응을 해주네? 무려 8명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걸 이제 NFT를 발행하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몇 차례 더 하니까 이제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더니 100명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무명의 사람인데 내가 NFT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음원을 발매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매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이분이 더 신나셔가지고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이 총 2년이 걸렸는데 2년 동안 이분이 그래서 총 1000명의 팬들을 모으셔서 이거를 1000명에게 판매를 하셨고 그래서 본인의 그 앨범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뭐 뮤직, 아트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플랫폼의 이러한 성장 방향성을 보면은 점차 더 탈중앙화 그리고 컨텐츠의 소유권을 창작자들이 직접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커머스적인 가장 유틸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새 보면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도 계속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이 정확히 맞고요. 메타버스도 사실은 요즘은 약간 이 생성형 AI에 묻혀가지고 많이 좀 뒤처지기도 했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여기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요. 다만 저는 메타버스도 굉장히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점점 더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체험형으로 그리고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그 안에서 만들고 싶어하고 있는 니즈는 여전히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그러한 웹 3.0과 관련된 트렌드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러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이런 생성형 AI들을 통해서 이 안에 컨텐츠들이 어떻게 더 쉽게 만들어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인 로블록스. 지금 이 로블록스와 관련해서도 보면은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 안에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맞아요. 이 게임을 만들어서 본인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로블록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들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순위권을 보면은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만들었던 게임이 굉장히 높은 순위권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들이 바로 지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메타버스 설명 주실 때 이제 형성형 AI 우리가 AI는 인공지능 알고 있는데 형성형 AI, 제너러티브 AI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챗 GPT가 엄청 화두잖아요. 맞아요. 사실 챗 GPT가 생성형 AI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를 딥러닝을 바탕으로 이 인공지능이 본인 스스로 컨텐츠를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사실 창작의 영역까지도 넘어가는 뭔가를 만들어내 버린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이란 수식어가 붙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생성형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뭐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에 사용될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런 생성형 AI가 정말 크게 사실 영향을 미칠 부분은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혼자 컨텐츠를 만드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는 분들이긴 합니다. 다만 챗 GPT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때는 본인이 그러한 서비스들과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은 컨텐츠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실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블로그를 운영한다라든지 사실 아직은 뭐 동영상 쪽은 약하긴 하지만 동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크리에이터분들이 창작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체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생성형 A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창작물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대가 온 거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1.0, 2.0 말씀 주셨는데 이제 3.0 시대에서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화두는
IP인 것 같습니다. 예. Intellectual Property. 예. 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에서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 IP를 좀 약간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네네네. 있습니다. 이건 저희 책에서 처음 만든 개념이기도 한데, OSMC라는 개념이에요. OSMC. 예. 예, 뭐의 약자죠? One Source Multi Creativity라고. Multi Creativity. 예,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CJ ENM에도 있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도 있었지만 이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OSMU입니다. One Source Multi Use이죠. 그래서 하나의 IP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방면으로 뭐 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2차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굿즈도 만들고 네. 이게 바로 One Source Multi Use인데요. 예를 하나를 드리면은 네. BAYC라는 네, IP가 있습니다. 원숭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BAYC는 본인들의 NFT를 발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이 BAYC의 이 발행된 NFT의 세계관을 이걸 구매한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2차 창작을 풀어줬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 회사랑은 정반대의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사례들이 나온 게 그런 NFT 홀더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인 사업을 시작을 해요. 본인만의 거기 BAYC의 유니버스에 본인만의 새로운 스토리를 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바다를 떠돌다가 어떠한 신비로운 와인 포도 농장을 발견했어 라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와인 사업을 시작을 해서 NFT 홀더분들을 대상으로 와인 판매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제킨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 제킨스가 집사 생활을 하면서 이 다양한 부자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웹소설을 출간을 했더니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예 이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웹소설을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누구는 뮤지션 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로 실제 음원을 판매해서 수익을 직접 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나의 IP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2차 창작권들을 풀어주면서 전체적으로 IP 생태계가 훨씬 더 커지는 파생적이 되고 있는 이 생태계가 저는 웹3에서 굉장히 중요한 IP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점차 탈중앙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비즈니스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방향성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 뭐 꼭 광고가 붙어야 되고 내가 뭐 물건을 팔아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IP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 파생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이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진짜 굉장히 성공한 분들 중에서 아주 재미난 사례라든지 특징을 가지고 어떤 분들을 예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바로 MZ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거는 제가 10년 전에 이 크리에이터 일을 관련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만났던 초등학생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막 크리에이터로서 막 시작을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막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틱톡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친구들도 있고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저는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굉장한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로 살아왔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 무대에 데뷔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전 증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틱톡에서 전 세계에서 탑5 틱토커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도 전부가 다 25세 이하인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5세 이하인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만 보더라도 지금 유튜브에서 압도적으로 매출이 1등인 크리에이터가 바로 미스터비스트라는 미스터비스트라는 게임 및 어떻게 보면 뭐 실시간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해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몇십억? 몇백억? 650억 정도를 650억. 와. 650억을 이 한 개인 크리에이터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단순히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걸 넘어가지고 정말 지금 창작의 주역이 돼가지고 여러 플랫폼들에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뭐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보면
그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옛날에 미스 코리아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압도적인 지금 한 3위 안에 드는 장래의 희망이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맞습니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뜻이고, 뭐 꼭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나이가 젊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은 드시는데요. 크리에이터는 어떤 분이 하면 제일 좋을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이 성공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쭉 지켜보면은 공통점을 딱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요? 두 개일 것 같아요. 오케이. 자기만의 사실 컨텐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컨텐츠. 예. 오케이.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요. 바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 본인만의 어떠한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꾸준히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100% 사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오래 쓰면서 느끼는 게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정체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진짜 골치 아프고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이 내 컨텐츠에 반영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두 번째,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아주 멋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하는군요. 아마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하 하는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나만의 컨텐츠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 두 가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재밌는 얘기, 정말 이 크리에이터에 이런 또 깊은 세계가 있는지 오늘 몰랐네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